Dubro Suspicion Files. (1989년 2월 28일) 일본의 아주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한 젊은 여교사가 주말을 보내고 관사로 돌아와서 화장실에 들어서는데요. 당시에는 드물지 않았던 재래식 화장실이었죠. 그런데 변기 아래 그 어둠 속에서 뭔가가 이렇게 눈에 밟히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남자의 구두 한 짝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깊이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후쿠시마 정화조 의문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냥 기이한 변사 사건으로 넘기기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의문점을 품고 있고요. 일본 현대사에서 가장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경찰은 단순 사고사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글쎄요, 오늘 저희는 그 결론이 얼마나 허술한지 또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지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분석의 핵심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경찰의 공식 발표가 있잖아요. 그걸 조목조목 반박하는 물리적, 정황적 증거들을 하나씩 그냥 대조해보는 거죠.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보면 볼수록 이건 한 개인의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마을 전체를 휘감고 있던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건 발견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죠. 여교사 A씨는 변기 아래서 구두를 보고 너무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건물 외부에 있는 정화조의 그 철제 뚜껑을 열었는데 그 안으로 사람의 다리가 보였던 거죠. 정말 끔찍했겠네요. 상상만 해도 그렇죠. 네. 그녀의 비명에 동료 교사들이 달려왔고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수사의 첫 단추가 아주 잘못 끼어지기 시작해요. 경찰하고 소방대가 시신을 인양하려고 했는데 시신이 너무 좁은 관에 꽉 끼어 있었던 거예요. 도저히 꺼낼 수가 없었던 거죠. 시신이 얼마나 꺾여 있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중장비를 동원했습니다. 중장비요? 네, 정화조 구조물 자체를 그냥 부숴버리는 거였어요. 시신을 수습하는 게 급선무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 행동으로 인해서 사건의 진실을 밝힐 가장 중요한 현장이 완전히 파괴된 거죠. 피해자가 도대체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갔는지 정밀하게 감식할 기회를 스스로 없애버린 셈입니다. 현장을 훼손한 것만으로도 이미 문제인데 경찰은 여기서 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죠. 맞아요. 이게 정말 치명적인데요. 법의학적 검시를 하기도 전에 오물이 묻었다는 이유로 시신을 2번이나 물로 깨끗하게 씻어냈다는 점이에요. 잠깐만요. 부검도 하기 전에 시신을 씻었다고요? 그건 수사의 기본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완전히 어긋나는 행동이죠. 물론 현장이 오물로 가득했으니까 위생상의 이유를 댈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피부에 남아있었을지 모를 저항의 흔적, 아주 미세한 타박상, 혹은 제3자의 DNA나 피부 조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결정적인 법의학적 증거들이 전부 다 하수구로 흘러들어간 셈입니다. 세상에. 이건 의도적인 증거인멸이라고 의심받아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의 조치였어요. 그렇게 모든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사라진 뒤에야 경찰은 최종 결론을 내놓습니다. 사망자는 마을 청년 칸노 나오유키, 당시 26세, 원자력 발전소 유지보수회사 직원이면서 마을 청년회회 체육부장을 맡을 정도로 평판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 사람에게 경찰이 들인 결론은 성적 호기심에 의한 엿보기, 즉 피핑 텀시 도중 발생한 사고사였습니다. 그 근거라는 것이 참 허술하죠. 뚜렷한 외상이 없고 워낙 좁은 관이라 제3자가 억지로 밀어넣기는 불가능하다. 이게 주된 이유였어요. 하지만 이건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씻어낸 뒤에 외상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렇죠. 앞뒤가 전혀 안 맞죠. 네. 그리고 경찰의 결론에는 우리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요. 도대체 어떻게 성인 남성이 그 좁은 관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법의학적 건축학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는 있는데 간단해요. 정화조의 물리적인 재원하고 피해자의 신체 치수를 비교해보면 사고라는 결론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명확해지거든요. 자료에 따르면 정화조의 유일한 외부 입구인 맨홀의 지름이 고작 36cm였어요. 36cm요? 잠깐만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우리가 보통 먹는 피자 라지 사이즈, 지름이 한 33cm 정도 되니까
그것보다 아주 약간 큰 구멍이라는 거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딱 그 정도 크기의 구멍이에요. 반면에 피해자인 칸노 씨는 키 170cm의 건장한 청년이었고요. 당시 일본 20대 남성 어깨 너비가 40cm를 넘었다는 걸 고려하면 그의 어깨 너비는 최소 40cm 이상으로 추정돼요. 어깨가 40cm가 넘는데 입구는 36cm다. 거기서부터 계산이 아예 안 맞네요. 저는 처음에 어떻게든 몸을 비틀고 비집고 들어갔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이건 그냥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였군요. 불가능에 가깝죠. 스스로 들어가려면 양쪽 어깨를 모두 탈골시키거나 몸을 정말 귀게 할 정도로 비틀어야 하는데 당시가 2월 말 영하의 날씨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아, 옷도 입고 있었을 테니. 네, 그 상태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경찰의 논리는 처음부터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시신이 발견된 상태는 이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어요. 발견 당시 자세가 정말 기이했다고 하죠. 네, 이 부분이 정말 섬뜩하면서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는 상의를 벗은 상태였는데 그 벗은 셔츠를 가슴에 아주 깔끔하게 개워서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릎을 굽힌 자세로 누워 있었고요. 그 부분은 정말 상상할수록 기이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하의 추운 날씨에 오물이 가득한 36cm짜리 좁디 좁은 관 속에 갇혀서 극한의 공포 속에서 스스로 옷을 벗어서 곱게 개고 그런 자세를 취한다. 이건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나 부자연스럽습니다. 인간의 생존 본능과 생체 역학에 완전히 위배되는 행동이죠. 패닉 상태에 빠진 사람이 그렇게 침착하고 정돈된 행동을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이 기이한 자세는 타살의 가능성을 훨씬 더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타살의 가능성이요? 네, 외부의 누군가가 마찰력을 줄이려고 옷을 벗긴 뒤에 그를 관 속으로 밀어넣고 나중에 증거를 없애거나 혹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 조롱의 의미로 그 옷을 던져 넣었을 가능성, 이게 훨씬 합리적인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스스로 들어가는 건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발견된 상태도 사고라고 보기엔 너무나 이상하다는 거군요. 이것만으로도 경찰의 주장을 흔들리는데 다른 정황 증거들은 어떻습니까? 경찰의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나요? 전혀요. 오히려 경찰의 사고사 이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정황 증거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신발 미스터리, 그리고 사라진 이틀간의 행적이에요. 신발 미스터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변기 구멍 근처였죠. 그렇다면 나머지 한 짝은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나머지 신발 한 짝이 사건 현장에서 수백 미터나 떨어진 강가 둔치에서 발견됐어요.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엿보기를 하러 온 사람이 신발 한 짝은 강가에 벗어두고 다른 한 짝만 고이 챙겨서 정화조로 덩어렸다는 건가요? 말이 안 되죠. 그쵸. 이 흩어진 신발의 위치는 그가 정화조가 아닌 다른 장소, 아마도 강가에서 누군가와 다툼을 벌였거나 납치당했을 가능성을 아주 강력하게 암시해요. 그 과정에서 신발 한 짝이 벗겨졌고 범인들이 그를 다른 곳으로 옮긴 뒤에 정화조에 유기했을 거라는 추론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의 차 상태도 의문투성이었어요. 칸노 씨의 차는 현장 인근 주차장에서 발견됐는데 문은 잠겨있지 않았고요. 열쇠는 그대로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마치 누군가와 잠시 대화하려고 차에서 내렸다가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에 휘말린 것처럼 보여요. 이 모든 조각들을 그의 실종 타임라인에 맞춰보면 의문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는 2월 24일 금요일 저녁에 가족에게 잠시 나갔다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실종됐어요. 그런데 부검 결과 추정 사망일은 이틀이나 지난 2월 26일 일요일입니다. 바로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오는군요. 실종된 금요일 저녁부터 사망 추정 시점인 일요일까지 이 약 이틀의 공백기 동안 칸노 씨는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만약 경찰의 주장대로 24일에 엿보기를 하러 정화조에 들어갔다면 그는 혹하는 날씨와 유독가스 속에서 꼬박 이틀을 생존했다는 이야기가 돼요. 오물에 잠긴 상태에서는 저체온증이 공기 중보다 25배나 빨리 옵니다. 25배요? 네, 이건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따라서 다른 곳에 감금되었다가 살해된 뒤 26일경 정화조에 유기되었을 가능성,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평판 좋던 이 젊은이는 왜, 누구에 의해 죽어야만 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당시 마을을 둘러싸고 있던 거대한 두 개의 그림자를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사건의 강력한 타살 동기로 작용했을 두 가지 가설이 존재해요. 첫 번째는 당시 마을을 들끓게 했던 피해 촌장 선거입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미야코지초는 촌장 선거로 마을 전체가 현직파와 반대파로 나뉘어서 정말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아, 선거요? 네. 돈 봉투가 오가는 금권 선거, 흑색 선전이 난무하는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이었죠. 피해자인 칸노 씨는 그 선거와 어떤 관련이 있었던 건가요? 그는 마을 청년회의 중심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칸노 씨가 특정 후보 캠프의 불법 선거 비리, 예를 들면 유권자들에게 돈 봉투를 뿌리는 현장 같은 그런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서 내부 고발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해요.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동기는 너무나 명확해지는군요. 그렇죠. 입막금을 위해 그를 살해하고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정화조 변태라는 끔찍한 낙인을 찍어서 그의 증언 자체를 사회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인격 살인까지 동시에 저지른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져요. 아, 저런 변태가 하는 말을 누가 믿겠어. 이런 식으로요. 정말 끔찍하네요. 한 사람의 목숨뿐만 아니라 명예까지 짓밟아서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 했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가설은 더 거대하고 어두운 배후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바로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네, 어쩌면 더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피해자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유지보수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원전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였죠. 그런데 사건 발생 불과 한 달 전인 1989년 1월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제순환 펌프의 부품이 파손되어서 금속 파편이 원자로 내부로 쏟아져 들어간 아주 심각한 사고였어요. 당시 회사는 이 사고를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회사는 이 사고를 사소한 고장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원자로 노심 손상까지 우려될 수 있는 중대 결함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소름 돋는 연결고리가 등장해요. 이 사고의 현장 책임자였던 칸노 씨의 직장 상사가 사고 직후에 갑자기 자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상사가 자살을 했다고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한데요. 그렇죠. 만약 칸노 씨가 이 중대 사고의 진실이나 상사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알고 있었고 이걸 양심에 따른 세상에 폭로하려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원전 마피아라고 불릴 정도로 거대한 이익과 비밀로 얽힌 집단에게 그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너무나 위험한 인물이었을 겁니다. 정화조의 시신을 유기한 것은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통통에 처박아 버린다는 식의 아주 잔혹하고 상징적인 경고 메시지였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선거 비리, 그리고 원전 사고 은폐, 어느 쪽이든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힘이네요. 이런 정황들을 듣고 나니 마을 주민들의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당시 마을 사람들은 경찰 발표를 전혀 믿지 않았어요. 칸노 씨의 평소 인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분노한 마을 주민과 동료들은 무려 4,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경찰에 재수사를 청원했습니다. 4,000명이요? 네. 당시 미야코지촌의 인구가 4천 명 규모였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사실상 마을 사람 거의 모두가 경찰 당신들 틀렸다, 칸노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외친 겁니다. 그런데도. 하지만 경찰은 이 청원을 끝내 묵살했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만약 타살이 맞다면 범인들은 어떻게 그를 그 좁은 정화조에 넣었을까요?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제공해주신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어요. 먼저 24일 저녁 범인들이 칸노 씨를 제 앞에서 납치합니다. 이 과정에서 강가에 신발 한 짝이 벗겨지죠. 그 후 이틀간 다른 곳에 감금하거나 아니면 이미 살해했다면 사후 경직이 오기 전이나 혹은 풀린 뒤를 기다립니다. 아, 몸이 굳으면 안 되니까? 네, 몸이 뻣뻣하게 굳으면 그 좁은 관에 넣을 수 없으니까요. 타이밍까지 계산해야 하는 치밀한 범죄였겠죠. 정말이네요. 그리고 인적이 드물고 발견이 어려운 교사관사 정화조를 범행 장소로 선택합니다. 마찰력을 줄이려고 상의를 벗기고 의식이 없거나 갓 사망의 몸이 유연한 상태의 피해자를 발부터 밀어 넣는 거죠. 어깨가 걸리면 위에서 여러 명이 강한 힘으로 압박해서 억지로 밀어 넣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팔꿈치나 무릎 대 찰과상이 생길 수 있는데 실제로 시신에서 그런 상처들이 발견됐어요. 마지막으로 벗겨둔 옷과 남은 신발 한 짝을 구멍 안으로 던져넣고 뚜껑을 닫고 사라지는 겁니다. 와... 이 시나리오는 흩어진 신발, 벗겨진 옷, 좁은 입구 통과, 저항 흔적이 거의 없는 점 등 이 사건의 모든 의문점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카노 나우유키라는 한 청년을 가둔 것은 직경 36cm의 콘크리트관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실을 외면하고 부정한 이익을 지키려 했던 당시의 사회 시스템, 그 거대한 권력 자체가 그를 가둔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던 셈이죠.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되어서 법적인 처벌은 불가능해졌지만 이 사건은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은폐된 진실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해요. 만약 한 개인의 평판과 그의 죽음의 방식 자체가 그가 세상에 알리려 했던 어떤 거대한 진실을 덮기 위한 메시지로 사용될 수 있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기약해야 할까요?